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대담 준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잘 못 알고 있거나 또 이 전쟁의 양상, 본질,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요. 오늘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토론회 많이 나가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 전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 실체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또 인식하는 분들이 많고 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쟁 터졌을 때 일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균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주한국 대사관에서 네. 어필을 했죠. 이게 우리가 고통스러우니 우리식으로 발음을 해달라. 해서 이제 국립국원에서 그걸 결정낸 게 어차피 키이우도 원래 발음은 아니거든요. 네. 전혀 다르게 들리는데 키예프를 써도 좋고 키이우를 써도 좋은데 문제는 언론이 네. 모두 그냥 키이우를 통일해버렸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정치적 이유로 외국의 어떤 지명과 인명 표기법을 바꿔버리면은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반러시아 정권이지만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서면 네. 그때 또 바꾸라고 할 거 아니에요.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네. 지금도 키이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키예프입니다. 키예프. 우크라이나에서 땅덩이 큰 나라의 글 이름까지 하면 수십만 개인데 그럼 그걸 다 바꿀 거냐. 그러니까 써오던 표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써오던 표기법은 무조건 좋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의 언어 정책의 문제라는 거죠. 연대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자국의 언어 정책까지 바꿔가면서 네. 했을 경우에 그 뒤에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개월 이제 지났는데 현재 전황이 어떤지 보시기 어떻습니까?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될 때 남쪽에서 동쪽에서 또 동북쪽에서 그다음에 북쪽에서 대략 한 세 방향 내지 네 방향으로 병력이 진입을 했고 그래서 그 3월 말쯤에 러시아가 제1단계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쪽이나 북동쪽에 있던 군대를 뒤로 빼고 이제 돈바스 지역에 집중을 하면서 전황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면적으로 본다면 그 우크라이나의 한 20% 이상을 점령을 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20%라는 게 지리적은 20%지만 경제 지리 혹은 지경학적으로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GDP의 건 80%가 돼요. 네. 수출항이 또 있고, 네네. 주요 산업 시설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죠. 그 소련 시절에 핵심적인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를 이쪽을 집중해서 소비에트 시절에 이제 육성을 했던 거죠. 보통 이제 바다 직면한 곳이기 때문에 아조프해도 그렇죠? 있고 흑해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마리우폴 그 아조프스탈 네네. 제철소 보십시오.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거의 면적으로 따지면 파리시만큼의 이 면적인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거의 중요한 산업 시설들이 제조업 기반이 다 이쪽에 몰려 있는 거죠. 그렇기 나머지 때문에 농업 쪽인가요, 그러면?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저 농업적 기반도 사실 이쪽에 있는 거 흑토지대 이른바. 네. 근데 나머지 쪽에도 물론 시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GDP 규모로 본다면은 이쪽이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경제의 대부분을 가신 거예요. 면적은 20%를 하더라도 네네네. 워낙 땅덩이 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비교적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 있는 그 지역이 돈바스 지역이에요. 조금만 도시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병력도 그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병력, 뭐 예를 들어서 네오나치 아조프 연대를 비롯해서 네오나치 부대는 아조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아조프를 비롯한 네오나치 민병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정규군들이 거의 촘촘히 박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돈바스 지역에. 네. 촘촘히 그것도 지난 8년 동안의 내전을 거치면서 이 지역을 거의 다 요새화 시켜 놓은 거예요.
요새화라는 게 무슨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찬물을 파고 찬물을 지하로 이어놓고 그다음에 이중 삼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빼곡히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러시아 측도 피해가 생기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번 전황 같은 걸 보면 항상 러시아 쪽에서 하는 말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죠. 특별히 지금까지 보면은 장애 요인도 없고 서방 쪽에서 많은 물자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재미난 거는 이번에 이 러시아 측의 이 전술 구사를 네. 보면 좀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 일반인들 잘 못 보죠 그런 거를. 네. 아 이게 말이죠. 네. 이제 1단계가 뭐냐면은 드론을 수백 개를 띄워요. 정찰용으로. 네. 그다음 정찰 부대에 들어가요. 맨 처음에 네. 위에 드론하고 같이 어. 보면서 이렇게 사격을 유도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신호를 보내요. 드론을 통해서. 그러면 뒤에 있는 뭐 경우에 따라 수십 킬로 뒤에 있을 수도 있죠. 에서 어마어마한 폭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포연이 거치고 난 다음에 또 봐요. 뭐가 또 물렁거리면 또 쏴요.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탱크가 들어가는 거죠. 탱크가. 그러니까 거의 다 정리해가지고 뭐 움직이는 게 없을 때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제 공식처럼 어디 가서도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군의 피해는 줄이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진 참호, 진지를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이거 버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방 쪽에서 지난 8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 러시아 애들을 아주 그 과소평가를 한 거죠.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올 거다 하는데 안 밀고 들어가잖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쓰지 않는 거네요. 철저하게 방금 말씀드린 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공식으로 해서 거의 다 초토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탱크가 들어가고. 근데 너 보니까 아니야. 그럼 다시 또 반복.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이 포공격의 횟수를 1대 20 정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한 발 날아가면서 20발 날아가는 네. 네. 그러니 병력 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1대1 비슷해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사상자 비율이 차이가 나는 거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준비하고 있었던 그 작전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고 있는 사상자의 거의 80%가 포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단약이 떨어져 쏠 포가 포탄이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러시아 쪽은 끊임없이 포탄이 배급이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재미난 논문 읽었는데 영국의 왕립통합 국방연구소라고 있어요. 여기서 기고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 지금 현대 전쟁이 21세기 전쟁이면서 첨단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물량전이라는 게. 근데 이 물량을 받침하려면은 이 제일 중요한 게 제조업이라는 거죠. 굴뚝산업. 그러니까 드론이 뜨고 유도탄이 날지만 미사일이 날아다니지만 실제로 지상전은 물량전이라는 거예요. 확인됐네요 또 이번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해 본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탄환이라든가 식탄이라든가 이 재고량은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면 글쎄 2달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탄약 하루에 수만 발이 날아가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전이지만은 일종의 물량전, 산업전이죠. 탄환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양상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 물량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단위 부대들이 성명서 낭독하는 거 자주 나와요. 뭐냐면 핵심 내용은 쏘고 싶어도 탄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보급망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서방에서 엄청나게 지원하는 걸로 나왔는데. 해도 결국 그 비행기는 못 되지 않습니까? 뭐 땅이 넓으니까 배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철로나 도로를 통해서 이걸 보급을 해야 되는데 다 끊었잖아요. 이 전쟁 1단계에서 러시아가 했던 게 그겁니다. 기본 망을 다 끊고 모든 네트워크를 끊어버린 거예요. 네트워크가 다 차단된 상태에서 물량 전원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그 교묘하기 짝이 없는 1단계, 2단계, 3단계 또 아니면 또 1단계, 2단계 또 1단계, 2단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 공중 화력이 우세하니까 지상을 어쨌든 네트워크를 다 잘라버린 거. 지휘 관제 통제소를 다 망가뜨려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양상이 지배적인 한에 있어가지고는 이른바 서방이 가지고 있는 물량 제공도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그럼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네. 안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80% 정도의 그 산업 영역을 다 확보를 했다 그러면 전황이 거의 이제 기울어졌다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뒤집는다고 하는 거는 제가 관찰한 몇 달 네. 그걸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3월 달부터 계속 하던 이야기가 이거 못 이긴다. 무조건 항복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 우크라이나 사람이 덜 죽는 음.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그 보면은 이번에 돈바스 전투 같은 거 보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면서 쭉 전선이 펼쳐져 있으면 어느 한 군데 돌파하면은 그 돌파망을 쫙 넓혀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걸 포켓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포위해서 섬멸하고 또 포위해서 섬멸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보이는데 뻔히 그렇게 할 게 보이는데 왜 우크라이나 대응을 안 하냐는 거예요. 네. 몇 달 전부터 그런 경고들이 있었거든요. 포위된다 그쪽이. 근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썰이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의 군부 짤루츠니 그 총사령관이죠. 네. 하고 젤렌스키하고 사이에 여러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하나의 썰은 우크라이나군이 저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참패를 당하는 이유는 나토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네. 나토의 작전 지휘를 받아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현지 실정에 맞지도 않는 나토의 네네네. 야전 교범, 그다음에 작전, 미군 걸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지 실정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러시아군의 이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연해요. 1단계 하다가 2단계 하고 그다음에 보고 아니면 또 다시 반복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전쟁이 넉 달 동안 끌면서 뭔가 이렇게 작전이라고 할 만한 게 안 보여요. 겨우 작전이라고 하는 건 디펜스였는데 그 방어선을 설치하고 또 아주 잘 만든 방어선을 가지고 적들이 러시아군이 이렇게 몰려오면 격퇴시킨다. 격퇴시켜서 병력을 줄여서 결국은 쟤들이 물러나게 한다. 이거예요. 네.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초기에 저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압도적인 물량으로 조기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수도를 공격할 것이다 했는데 수도를 결국 공격 안 했다고 봐야겠죠? 이건 굉장히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 논란의 여지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당시 키예프가 수도지 않습니까? 네. 키예프의 그 진군에 들어갔던 러시아 병력을 한 2, 3만 정도로 봐요. 전체 총 병력을 15만에서 20만으로 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수도에 3만 명이 갖다 치더라도 그 키예프 인구가 300만입니다. 네. 그리고 방어하고 있는 병력이 못해도 10만 원 됐을 거예요. 그 10만 어쨌든 묶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3만 명이 가서 시가전을 치러서 이틀에 끝날 거다. 수도가. 상식적으로 300만 도시라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거를 3만 명이 가서 이틀에 점령을 한다? 근데 이게 중요하게 전쟁 내러티브를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토 쪽. 당신들이 처음에 3만 명이라는 건 이야기하지 않고 이틀 만에 수도 키예프를 점령해서 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미국 쪽에서. 네네. 보니까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전쟁 내러티브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만 명이 이틀 안에 300만 도시를 수도를 점령한 건 불가능하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일종의 페인트였다는 거죠. 저는 성동격서로 봤는데. 그러니까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개수장하게 성동격서다 네네. 이거는. 왜냐하니까 거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이 그게 핵심 정예 부대니까 네. 고착시키는 거죠. 못 움직이게 해놓고 전략적 타격 목표물인 남쪽을 장악을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악을 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마리우폴은 4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키예프는 300만 도시인데 여기는 가서 땅 파고 참호 파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안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시가전 비율을 보통 1대 9로 잡아요. 병력 차이를 이기려면은.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최소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병력 수를 5만으로 최소 잡으면은 45만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3만 명밖에 안 갔다는 거죠. 그거는 점령할 의사가 처음부터는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페인트 모션이었고 여기에 말렸다. 야, 그거 판단을 못하는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네. 지금까지도 이 전쟁 내러티브를 계속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겼는데 나중에 밀렸다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그 가설이 틀렸다고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제 이야기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마리우폴은 끝까지 들어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왜? 그게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키예프는 점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러시아가 당시에 약 15만이 들어갔다 그러면 15만 명 모두를 키예프에다 투입을 했을 때도 적어도 한 두어 달은 걸릴 겁니다. 네. 그런데도 3만 명 정도가 가가지고 점령한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 쪽에 어떤 군사평론가 하는 말이 이거는 수도 중심적 사고의 결과다. 다시 말해서 서방이 갖고 있는 수도 중심적 사고 때문에 이런 어떤 전략적 오판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상향해가지고 깃발 딱 꽂으면 이게 그렇죠. 나가는. 전쟁 개념을 그렇게 내러티브를 설계를 하면은 거기에 승패를 나누는 거고 그렇지 않고 푸틴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돈바스 해방의 목적이었다. 목표다. 우크라이나가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그 말만 전부 들어도.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부를 점령할 의사가 없다. 돈바스 해방이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이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만약 진짜로 생각했다면은 금방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 수수께끼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그 하르코프라는 동부의 제일 큰 도시가 150만 도시가 있고 오데사인데 그다음이 오데사 한 100만쯤 돼요. 인구가. 지금 이 두 도시도 그냥 두잖아요. 아직은. 근데 돈바스 쪽이 다 그게 점령이 끝나면 아마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다시 러시아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로 중요한 전쟁의 그 목표 내지 목적은 좀 다른 데 있다고 봐요. 돈바스 해방 넘어서. 이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뭐 클라우제비츠 표현처럼 이 카멜레온처럼 잘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했던 목적이 더 상향 조정되기도 하고 하향 조정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빨리 끝내기도 하고 더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우발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 서방도 이렇게 찌르면 러시아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 충분히 예상했던 거예요. 이미 10몇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기 스톨텐베르크라는 나토 사무총장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러시아와의 대결은 이미 8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 준비 그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이 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이미 십수년 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보낸 거죠. 근데 서방 쪽에서는 하든가 말든가 그냥 들어온 거야 계속. 우크라이나는 그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 나토 영토죠. 가입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나토의 비공식 가입 국가였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또 준비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물자도 이미 지금 더 달라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각종 형태의 어떤 군사 고문관들 미국이 훈련시킨 우크라이나 군대가 한 2만 명,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밑에 훈련시킨 거니까. 그러면 현재 그 우크라이나 군대의 FM은 미국이라고 봐도 돼요. 미군이라고. 같은 그 뭐 야전 교범을 썼고 심지어 아조프 연대조차도 그 훈련시킬 때 미국이 만든 그 야전 교범을 갖고 그대로 시켰거든요. 이번에 그 사령부가 완전히 틀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쭉 영상들 보면은 미국 그 육군 사령부 교범 같은 게 그대로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나토의 그 군사 작전대로 움직였다고 하면 나토 사령부가 직접 이 우크라이나의 지휘부였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작전 지휘를 함에 있어 가지고 나토군 특히 미군이 아주 깊이 개입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